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갔는데 북러 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연기만 많이 피어오르고 사실상 뭐 일정이라든지 뚜렷하게 공개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반드시 이번에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시기나 장소는 뭐 저희들이 예상한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후 또 장소를 또 바꾸어서 하바롭스크나 아니면 우지 기지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시기적으로 더 늦춰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방러에 관련된 소식 자체가 서방의 매체를 통해서 나왔고요. 예. 특히 미국의 매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매체들이 그것을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약간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마치 무기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해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이 행태라든가 또 7차 핵실험의 어떤 행태와도 비슷하다고 봐요. 뭐 언론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정사실에서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미국,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기정사실화 물론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뭐랄까 악마라고 표현하죠. 예. 예, 이런 것들을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외신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접경 지역인 연해주 핫산역에 레드카펫이 깔렸다. 또 북한 시찰단이 연해주를 방문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또 나와서요. 이거는 뭐 이동하고 있다는 중인지 혹은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이 어떤 신호로 또 해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행사가 있으니까요. 예. 그쪽에 행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레드카펫은 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기 때문에 깔렸다기보다는 그쪽에 동방포럼을 하고 있고요. 또 동방포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대표단도 갔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사전 방문을 위한 어떤 그 사전 예비단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사실 일본에서 발표한 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명확하게 누구다. 라고 근거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만 갖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뭐 전혀 없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단정 지어서 뭐 반드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번 동방포럼에서 하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북한도 그렇고 북러 관계의 어떤 좀 점진적 발전이죠. 단순히 무기의 어떤 거래적 차원을 넘어서서 예. 분명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년간은 아니더라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지금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 4년 전에 그 회담할 때와 좀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띕니까? 사실 그때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양쪽 다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죠. 물론 그 당시에 하노이의 결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거와는 또 다른 개념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미국의 행보라든가 또 미국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신냉전, 진영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복잡하게 있고요. 가장 특이한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안보 환경, 북한이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은 그때와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어떤 회담 자체가 대단히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코로나라는 국면 때문에 북한도 그렇고 대단히 닫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북러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경을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비행기가 개방이 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누군가 최고 지도자가 국경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대단히 안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북한의 또 주민들이죠. 인민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제약을 풀 수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 단순히 북중 관계의 어떤 격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 이것도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에 의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4년 만에 국경을 넘어서 첫 대면하는 혹은 접선하는 그 국가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러시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북중로 연합훈련에 관련된 내용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중국은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보다는 어떤 북한이 러시아에 좀 약간 밀착하는 게 아니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이미 북중과의 관계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돈독한 관계이고 또 이미 국경을 또 비행기를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뭐 다른 거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 말고는 중국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고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읽고 스스로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나라가 중국보다는 러시아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지, 뭐 중국이 하나 좀 소원해지거나 배제를 하고 뭐 러시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그런 측면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중 관계는 공고하다고 지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러시아가 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거래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뭐 무기거래 얘기는 예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 북중 관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무기 관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 거래를 위해서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어쩌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요. 근데 이거는 무기 거래만 한다고 한다면 뭐 소위 국방부 차원이라고 해요. 군사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도 되고 뭐 무기 거래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넘어서서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선 국가 대 국가 관계에 뭔가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뭐 미소 시계를 넘어서서 90년대에 한소의 수교가 있은 이후에 약간 소원해진 측면이 존재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몇 차례 복원이 있었지만, 지금 한미일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신냉전,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조금 더 돈독한 관계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뭐 동맹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서 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포괄적 뭐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관계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혜택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주고,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고급 군사 기술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군사 과학 기술을 과연 러시아가 쉽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더 많죠. 크다. 사실 우리가 미국한테 무기 받을 때 최신 기술 주나요? 첨단 기술, 원천 기술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주게 되면 무기 확산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가 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러시아가 무기를 못 팔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원천 기술 주면 더 싸게 북한이 만들면 그 북한이 뭐 중동이나 이런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기 기술은 그렇게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협력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기존적으로 완성된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무기 대 무기라는 개념보다는 뭐 특히 에너지라든가 식량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군사와 경제적인 어떤 투트랙으로서의 어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격상시키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사 간의 어떤 미팅, 그러니까 회담이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으로까지 격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주고받기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앞서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선 넘지 마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미국이 제시하는 선을 넘게 되면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으로 이거는 레토릭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소위 우리 내로남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우리의 155mm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물론 저쪽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쪽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에 대한 어떤 이 전달이라는 게 전달하면
분명히 상대에 대한 미국과 우리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벌써 이미 그런 자신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라든가 고립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 사실은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만약 북중 관계에 더 밀착을 하고 간다고 해서 예. 뭐 더 잃거나 더 고립되냐. 이미 양쪽 다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고립되어 있는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고립을 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고립되거나 더 뭐 궁지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기 위해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점은 교수님 뵈면 꼭 여쭤보려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0년대 그 뭐랄까요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하고 러시아가 이제 수교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그 수교를 막 맺고 와서 지금까지 왔던 한러 관계에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로. 이미 이제 한미일이라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신냉전 진영화되면서 과거의 90년대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된 어떤 유일패권 시대죠. 뭐 이런 시대로가 다시 어쩌면 양극화되는 시대가 됐죠. 물론 과거의 미소와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 개념 속에서 이게 진영이 나눠지는 경우에 생겼을 때 우리가 포지션을 한쪽으로 일방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결국은 이쪽에서 받아들이기에 과거에 어떤 90년대 우리 맺었고 지금까지 왔던 30여 년 동안의 한내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미 이런 걸 통해서 북러가 맺어지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이 없던 적이 더 생기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네요. 되죠. 왜냐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자동 개입 조항이지만 예.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 북한과 소련에 있었던 그 조항은 지금 사라졌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위협을 규정을 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자동 개입 조항이 반드시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군사적인 협력이라든가 무기 거래 함으로 인해서 예. 당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정도 수준의 수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당연히 지금까지 경제적인 협력을 해왔던 이 러시아가 그냥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새로운 적들이 정말 군사적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외교적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구절 있었어요. 그제 북한의 그 건국 기념일이었을까요? 구구절? 예. 정권 창건이 75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형 무기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트럭들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대내외적이라기보다는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좀 분석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주혜였는데요. 박정천이 무릎을 꿇고 김주혜에게 귓속말을 하고 근데 박정천이라는 인물은 지난해 좌천됐다가 다시 복귀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박정천이라는 인물의 뭔가 그 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주혜에게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김주혜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열병식과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열병식은 근본적으로 대외적인 메시지보다 대내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열병식을 보여주고 또 보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내적인 메시지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최첨단 무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은 예. 그 퍼레이드에 참가한 또 주체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 군인들, 정규 군인들이 아니라 예. 우리로 보면 민방위, 예비군 정규 노동조기들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사실 우리 예비군이나 민방위들한테 최첨단 무기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요. 걔들한테 뭐 북한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정규군의 주무기였다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방사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이전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예. 어쩌면 우리가 또 뭐 예비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총 들고 다니고 뭐 박격포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얘들은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방사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대전차포를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실제 정규군들은 더 큰 높은 소위 KN 23, 24, 25라는 뭐 이스칸다르나 전략 무기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사실요. 예. 그러니까 그러는 무기들의 재고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래 내리무를 하면서 오히려 민간 무력의 소위 뭐랄까 전투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예. 하면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규군과 민간 세력들의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요.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 실제 김정은의 연설문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분야과 뭔가 안보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반극부적인 측면이 뭐냐면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엄청나게 많은 뭐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 북한의 정규군의 사람들이 전쟁만 하는 게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으로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크로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쟤들이 갖고 있는 무기체가 뭐 왜 저럴게라고 한 것은 당연히 뭐 최신 무기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했던 북한의 정규군이 갖고 있는 무기를 대물림해서 군사력이 강화되어져 있고 이것은 경제와 군사의 어떤 양측 측면을 다 뭐 국가 총력전으로 가겠다는 의미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정규군 군사 전략이 대단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주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예. 후계 체제로 확정이 됐고라는 의미도 분명히 뭐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사실 박정진이라는 인물이 원수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사실 눈높이를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김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후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백두혈통에 대한 당연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예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김주애라는 인물 자체는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떤 김정일의 어떤 김정은의 예.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였던 그런 이런 행사에 대한 어떤 그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정치의 하나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인민들한테 다음 세대죠. 미래 세대에 대한 메시지이자 또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급하게 다음 어떤 뭐 후계자로 단정짓는 건 적절치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앞서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만 더 끝으로 전술 핵 공격 잠수함 북한이 지난 8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거 진수식 열었어요. 김군옥 영함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잠수함에 등장한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언론에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보셨습니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새롭게 건조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한 700톤급을 개조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소음도 많아졌을 거고요. 기동하는 데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이미 벌써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로미오급을 개조했다 해서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많았는데 하는데 분명히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쓰지 못할 게 아니라 여기서 발사하는 미사일 자체가 전술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KN-23의 수중 발사용인데 이게 여기서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지상, 뭐 기차 다양한 곳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 플랫폼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만약 여기서만 발사했다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또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발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합참이 보고 있는 그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완전하게 그것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것은 분명히 과거와 같은 성능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물에 들어가서 미사일 쏘지 못하는 그런 멍터리 물건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술 능력은 갖추고 있는 그렇습니다. 잠수함으로 보시는 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